예,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 혁신위의 구심력 때문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뉴스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저쪽도 내부적으로 보면 좀 심각하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이 사면 초과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재판 사법 리스크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험지 출마 요구 이게 분출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분당. 예. 지금 이제 그 네 분이 원칙과 상식 네. 이걸 이제 만드는 분당 움직임. 그리고 이제 그 수원지검의 영장 재청구 움직임. 이게 그 사면 초과인데. 네. 일단 이제 그 사법 리스크를 보면요. 예. 위정 교사가 이제 분리 심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저는 총선 전에 나와야 된다 봐요. 재판 결과가 1심이.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저 네 가지 이유를 적어 왔어요. 네. 빨리 끝나야 될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기록이 3,000페이지 미만에 아주 기록이 작아요. 5건도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인이 동일합니다. 네. 옛날에 LKB 김종근 변호사 옛날에 했잖아요. 네네. 내용을 다 아는 거 변호인이 동일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그 자백하고 있는 김진성 씨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또 자백하는 최철호 PD, 그래요? 정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번째가 주범이 자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털고 이게 법리적으로 위정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재판이 두세 번 이상 하는 거는 낭비입니다. 준비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무조건 빨리 놓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봅니다. 한 번에 1심 때려도 괜찮아요? 정인이 두 명이고 쟁점이 하나인데 이걸 이게 준비 절차하면서 시간 끌 이유도 없고 바로 이제 공판 들어가면 뭐 정인 둘이니까요. 근데 둘 다 자백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심리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서 또 선거 총선 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예. 부장 판사는 안 바뀝니다. 예. 주심이 이제 그 한 명 정도 주심이 바뀌는데 부장은 이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2월까지 갈 이유도 없죠. 그 전에 끝난다. 그 전에 끝내야죠. 지금은 이제 뭐 12월 달부터 1월 달에 크리스마스 휴가하고 연말 연초 좀 쉬는데 아니 중요 재판 이게 연말 연초 일반인처럼 쉴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바로 들어가면요. 원래는 12월 달 중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게요. 형량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보통은 이제 벌금이 한 50%, 그다음에 집행유예 이상이 50%인데 집행유예 이상 중에 한 1, 20%가 실형이 나옵니다. 실형. 얼마 전에 모 군수가 위정을 부탁해서 8개월 실형 받았어요.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가 굉장히 죄가 무겁네요. 위정 중에 이제 그 법원에 보면 이제 5년 이하 중에 가중 요소가 있거든요. 가중 요소 중에 이재명한테는 전부 다 해당돼요. 가중 요소가 우리 법원에 보면 한 3-4개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위정을 한 재판이 중대하냐 안 하냐. 이재명은 이제 경기도지사 자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중대했죠.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 위정이 결정돼 이것 때문에 무죄 받았잖아요. 영향을 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대가를 주냐에 돈을 주고 이게 위정 부탁하면 질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백현동의 이익금의 50%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알선 수재로 납품도 봐줬거든요. 이런 게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그냥 집행유예 이상이 아니고 실형이 놓여야 될 사안이다. 법정 구속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재판 얘기 하나 더 하죠. 영장 재청구요? 그 저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지금은 이제 그 검찰이 탄핵을 이게 그 이재명 측에서 검사 탄핵이요. 현재 검사만 6명에 이원석 총장, 한동훈 장관 하면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이를 갈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화영 아마 이제 선고가 이번에 그 기피 신청이 9일하고 8일 만에 기각됐어요. 대법원도 이게 바로 기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선고하고 떠나겠다. 이분 떠납니다. 그래요? 근데 선고하고 떠나겠다. 선고하고? 그 선고 때 이제 그 쌍방울이 좀 관련 쟁점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그다음에 조명인 씨
법인 카드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쪼개기 후원금 이래서 이게 묶어서 재청구하자 네. 이런 움직임 쪽으로 수사 수뇌부는 지금 이게 기울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이원석 총장 결단만 남은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떠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재청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재청구하면은 이제 영장 재청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다시 국회에서 표결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회기가 끝나고 청구할 거예요. 아, 회기 끝나고. 자기들이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방탄 국회를 또 열면 안 되죠. 국회가 크리스마스 때 국회를 쉬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바로 이제 그 수원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네. 심사하게 될 거다. 예. 이래 보이고요. 네. 만약에 뭐 진짜 민주당이 또 방탄 국회를 연다. 이러면 이게 이미 그 마음이 떠난 의원들이 한 4, 50분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 버리면 네. 이재명 더 곤란하니까. 뭐 그거는 이게 방탄 국회 열지 안 열지는 봐야 되지만 법리적으로는 이게 비회기 중에 치면 바로 이제 실질 심사가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중요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수원에는 지금까지 이제 2명이 있어요. 서울은 3명이고요. 근데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100% 발부됐습니다. 아하. 안부수도 이제 그 발부돼서 실형도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평화협력국장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발부됐고요. 네네. 이화영은 3번 발부됐고, 박용철도 발부됐고, 네. 김성태도 발부됐고, 발부 안 된 사람이 쌍방울에서는 없어요. 아하. 이 말은 이게 100% 발부됐습니다. 내용을 제일 잘 알죠. 근데 주범이 발부 안 될 리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 괜찮겠는데?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분당이라는 게 뭐 수십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한 4명, 5명이라도 집단 탈당하면 분당 아니에요. 네. 또 이재명에 대한 험지 출마는 비명계뿐 아니라 친명계 안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김두관이죠. 네네. 김두관은 이제 친명인데도 계속 이 험지 나가라. 아마 이제 그 탈명을 한 게 아닌가. 이재명 그래요? 측에서 이 정도 요구하면요. 이재명 측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으니까 김두관은 이게 다른 자기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선을 넘었더라고. 김두관도 이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비명에서는 험지 출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요즘 이게 방송을 나가면요. 꼭 이게 이재명 종로에서 한동훈하고 한번 붙어봐라. 이걸 계속 방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안동에 가라고는 안 합니다. 강남에 가라고도 안 해. 그다음에 분당 가라고도 안 합니다. 그거는 이재명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종로라면 종로는 이게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잖아요. 최소한 이게 이재명 대표 종로 정도는 와라. 네네. 그럼 이게 뭐 한동훈 장관 쓰기는 아깝지만 한동훈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뭐 최재형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누가 해도 저는 이게 이재명 꺾을 수 있다 봅니다. 어허. 따라서 뭐 험지에 놓으라고 저는 계속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 지금 이상민과 또 다른 4명, 네. 그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조응찬 이런 넷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근데 이번 주에 그 수요일 날 김종민 의원하고요. 네. 채널A 그 정치 시간을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상민 의원하고 네. 뉴스A 라이브 또 방송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아마 근데 이상민 의원은요. 바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제가 대기실에서 이준석 만난 것도 물어봤죠. 근데 그거는 절대 안 간대요. 어허.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5선인데 마이너스 3선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준석은 안 간대요. 둘이는 8선 차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 좀 오시라고 네. 간곡하게 네. 뭐 국민의힘에 이제 뭐 파 풀렸다고 조정훈 의원은 막 그냥 백지수표 줄듯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오라고 네네. 간곡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아마 그쪽으로 빨리 결정하려고 그 4명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4명 나머지 4명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요? 조금 더 이게 공천 움직임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보고 공천이 본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때 아마 좀 늦게 탈당할. 그렇지만 이게 그 분당은 뭐 기정사실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이 악수들만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상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사면 초과를 했는데 네. 실제 사면 초과 고사선언은 항우하고 유방도 초안지에 놓잖아요. 네네. 그때 그 항우가 비참하게 그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이죠. 뭐 자기가 도망가 가지고 권토중례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정말 이게 자기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죽은 군인들 부모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느냐. 이래가 이게 거의 자살하다시피 극단적 선택인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는 뭐 이게 이재명도 실제 사면초가 고사처럼 항우처럼 비참하게 최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자기가 지은 죄의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재판, 돈봉투 재판에서 강래구가 그 돈봉투 민주당 의원 7명의 실명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인을 한 건지 사실상 그 회피를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원래는요. 네. 강내구가 이제 그 검찰 수사할 때 그 다 자백을 했던 거죠. 네네. 자백을. 그 지가 진술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그 진술을 물어본 거죠 검사가. 예. 이렇게 진술한 적 있지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검찰 조사할 때는 김영호, 박영순, 그다음에 윤재갑, 예. 이용빈, 그다음에 임종성이라고 칠인 예. 임종성, 그다음에 허종식, 이승만 이렇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나 국회의원이 다 처음 들어가지고. 예, 7명.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뭐랬냐면 너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그분들이 맞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 약간 발을 뺐죠. 약간 발을 뺐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뺐는데요. 예. 이런 게 그 위정이 잘 됩니다. 하하. 위정이라는 게요. 주관적인 게 많아요. 기억이 나는데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난다. 아는 사람인데 모른다. 모르는 사람인데 안다. 이런 게 위정이에요. 네. 김문기 씨를 알았는데 몰랐다. 또는 김진성 씨 기억이 안 난다는데 야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진술해 줘. 이게 위정 교사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물론 뭐 이분이 강내구 이분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위정죄로 처벌은 못해요. 거짓말하다. 그렇지만 이게 이 정도로 말하면요. 판사는 검찰의 진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니라고는 못하잖아. 조심스럽게. 아니라고는 못했어.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이게 판사가 충분히 검찰 조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에서 이거를 뒤집으려면 사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은 했는데 그때 당신들이 워낙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좀 쫄아서 빨리 빠져나갈 계산으로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다. 난 돈 준 적 없다. 이러면 이제 검찰 진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가 되는데 예. 그런 건 아니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강박에서 강압에서 이제 고문이나 했거나 아니면 이게 회유가 있거든. 당신이 7명 불면 당신은 봐줄게. 이럴 때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데 지금 이게 강내구는 그게 아니고 예. 노자는 너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조금 발을 빼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검찰 진술이 신빙성 정언에 있고. 근데 문제는 강내구 진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예. 이미 이정근의 그 수만 개 녹취록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용수 보좌관이 있고요. 여러 이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내구 증거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 송영길이가 그 어쨌든 출마를 한다는데 그런데 왜 송영길이는 잡아가서 수사를 안 하나요? 지금 이제 수사들이 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워낙 중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고 송영길이 혐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한꺼번에 또 정리해야 되고 지금 이게 돈 받은 의원들부터 지금 2명 압수했잖아요. 좀 더 수사를 한 다음에 아마 이게 할 거고요. 송영길은 이제 뭐 자기가 비례당을 만들겠다고 했죠. 무소속 출마도 아니고 민주당 공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조국하고 같이 하자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조국이라도 송영길하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2번 달라면 그것도 피곤하고 왜냐하면 당 만들어봤자 한두 명 될 거예요. 그런데 2번을 조국이 하면 송영길이 4번이 안 되잖아. 그런데 송영길이가 2번 하면 조국이 4번인데 조국이 할 일이 없고 저는 오히려 송영길이라고 하면 이게 조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 조국이가 안 받을 거 아닌가. 저는 송영길이 당 만들겠다고 같이 하자는데 조국이 거부할 걸로 저는 봐요. 추미애는
추미애는 이게 민주당에 예. 지금 이게 노리고 있습니다. 광진 갑으로 바꿨어요. 추미애는 민주당으로. 민주당 광진 갑으로. 그럼 이것들 어른 고민정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들 찢어지는 거네. 지금 이게 다 조성추가 다 찢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거 같이 몰려다니면 괜찮을 텐데. 알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탄핵에 재미가 들려갖고 그런지 이게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탄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 아마 보수 쪽에서 한 거는 이제 그때 추미애하고 해가지고 노무현 있잖아요. 네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뭐 전부 탄핵이 좌파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탄핵할 때 보면 이게 검사 역할이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소추권자죠. 그래요. 검사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있고 재판관은 이제 헌재거든요. 근데 보통 검사가 수사를 해가 기소했어요. 근데 무죄가 나버렸다. 이럴 때는 이게 검사가 인사 고과나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탄핵을 소추했는데 9대 0으로 졌다. 이럴 때는 이게 반드시 그 책임을 탄핵한 민주당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부끄러움도 없어. 왜냐하면 이게 개딸들만 바라보고 정치하니까 탄핵이 9대 0으로 지든 말든 개딸들은 탄핵에가 6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켰잖아요. 이게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 중도부터 야 이렇게 탄핵을 남발해서 9대 0으로 매일 지면 헌재에서 그럼 여기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결국 저는 항상 이 노무현 탄핵을 기억해라. 그때요. 노무현 탄핵했을 때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요. 그때 정동영 대표의 그 노인 폄하 발언이 없었으면요. 아마 180석 따갔을 겁니다. 그 폄하 발언이 있어가지고 152석을 땄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워낙에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개헌 저지선 국민의힘 했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면 노무현 때보다 이게 더한 역풍이 우리에게 민주당한테 불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추진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못하죠. 바로 이게 한동훈 탄핵하면 역풍이 진짜 심하게 불고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여야 통틀어 1위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가 1위고 한동훈이는 우파 쪽에 1위잖아. 전체 2등이죠. 근데 한동훈을 탄핵하면 몸집을 엄청나게 키워줍니다. 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제끼고 대선 1위로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첫째 벌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동훈 탄핵하면 민주당이 폭망합니다. 네.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저번 우리 노무현 때처럼 이런 게 거대한 역풍으로 선거에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한동훈 장관은 탄핵을 못할 것이다. 이원석까지도 못할 겁니다.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탄핵하기에는 너무 거물급이고 국민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역풍이 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합시다. 예. 어제 대구 갔는데 뭐 그냥 대권 주자던데? 와, 저도 이게 대구 고향이잖아요. 예. 제가 대구 한 번씩 가면요. 사인해달라는 사람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저도 이게 대구에서 인기 좋습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서정욱도 대권 주자로. 아니. 근데 저는 한 3-4분 있어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요. 저기 예. 처음 봤습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올라오려고요. 7시에 표를 끄는 거예요. 기차표를. 네. 근데 사인 좀 해달라, 사진 좀 찍자. 이런다고 이게 기차를 보내고요. 3시간을 됐습니다. 야, 이거는 BTS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거의 뭐 정치계의 BTS입니다. 아니, 기차를 보내고 3시간 동안 사진도 찍고 올라온다. 이거는 이게 인기가 정말 대단한 거고. 네. 저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정치 출마에 마음을 굳혔으니까 네. 기차표 바꿔서 3시간 더 있다가 그래요. 온 거죠. 그래요. 뭐, 인기 또는 이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정치한 사람도 팬덤 하나 없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구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한동훈 현상이라고 부를 만하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한동훈 현상이다. 그러면 저 한동훈 현상은 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이제 국무위원의 부인이라서 그 당연직으로 적십자사 봉사 단원이에요. 국무위원 부인들이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뭐 그건 그거고 한동훈 장관과 그 부인의 봉사활동 사진을 딱 편집을 해서 마치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내서 또 그걸 뭐 굉장히 관심 갖고 사람들이 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게 또 좌파 쪽에서는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총장 임명장 받을 때 문재인한테 그때 첫 등장했잖아. 네네. 그것처럼 이게 막 그것도 연출 아니잖아요. 임명장 받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봉사입니다. 다만 이제 그 작년에도 했대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니까 이번에는 이게 마스크를 안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잡은 거지. 뭐 한동훈 장관이 사진을 뭐 제공했거나 뿌렸거나 이래 연출된 거는 전혀 아니다. 네. 이 말씀은 이게 드리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여러 경로로 취재 들어본 바로는 부인이 적극 찬성한대요. 아 그래요? 솔직히 정치에? 제가 어떤 분이 야 서정욱이 너 왜 출마 안 해?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야 정당의 공천보다 부인 공천이 어렵다. 제가 옛날에 2008년도 출마했는데 집사람이 아무도 안 내려와가지고 합천에 명함을 13만 장 찍어서 12만 5천 장을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저런. 야, 그래서 이게 부인 공천이 어렵다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부인이 적극적으로 그 내줘 도와주겠다. 이런 게 역할로 보이고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부인이 서울법대 2년 후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변호사고 지금 김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흥구 검사장 법조계 집안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실제 외모도 뛰어나잖아요. 뛰어나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한동훈 장관한테는 천군만마와 같은 이런 데 부인이 될 것이다. 진은정 씨죠. 네네. 이렇게 봅니다. 같은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는 역량이 어떤지 평가할 수 있나요? 김현장에 일할 정도면 그건 검증 끝났다 봐야 돼요. 아하. 김현장은 대통령 딸이라도 실력 없으면 안 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김현장 일이 어렵기 때문에. 아하. 뭐 실력은 이게 검증이 끝났다. 이래 보이고 아까 대구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우연히 갔다 뭐 통상적인 일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법무부 말을 다 믿는데 통상적으로 우연히 간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예. 강력범죄 피해자를 돌보는 거죠. 이게 스마일 센터라 그래요. 네. 근데 강력범죄 피해자 돌보는 스마일 센터가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 근데 왜 갑자기 딱 대구를 가겠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달성 공단에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있죠. 거기에 공장을 법무부 장관이 급하게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게 결국은 정치 입문을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정치 입문을 알린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지금부터 갔잖아요. 그런 게 저는 행보다. 그래서 대구 시민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행보로 봐요. 알겠습니다. 예. 캡틴 조 님이 슈퍼챗을 하셨고 그리고 세용지마님이 이거 동이구나 동. 저 베트남 화폐 동으로 슈퍼챗을 하셨는데 메시지가 있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 고향 합천에서 이 합천 분인가 제가 봐요. 나갔었어요 옛날에. 다시 한번 출마해 주세요. 함께 할게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댁에서 그 부인께서 공천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해보실 생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를 괴롭히지 마시고 서정욱 변호사의 부인을 좀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참 이것도 사악한데, 제가 아까 정론일침에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김건희 특검법을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참 거북한 사안이다. 이래서 지금 자꾸 쉬쉬하고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저것들은 한다.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미리 대비해서 저거는 여론 수렴도 필요 없다. 특검법이 국회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이 바로
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들한테 직접 입장 설명을 하자. 이게 왜 우리가 자꾸 피해야 될 문제냐.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정론일침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조국이가 지금 이제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이가 이제 그 윤석열 씨 네. 이렇게 말을 넣으면서 지금 이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면 네네. 거부권하면 이게 국민들을 특히 여당까지 포함해서 네.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이게 정권이 파탄이 되고 근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네네. 김건희 여사가 권력 1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안 하면 반발하면 이게 가정이 파탄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정권 파탄이냐 가정 파탄이냐. 이게 조국이가 교묘하게 말장난하는데 여기서 이게 허점이 있어요. 저는 거부권요 행사해도 이게 우리 여당이나 자유우파 쪽에서는 전혀 이게 대통령 비판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자유우파의 압도적 여론은요. 이 특검은 말도 안 된다. 이미 이게 2009년에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네. 공소시효가 지나도 10년 한참 지난 사건.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 5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못 밝힌 사건. 이런 사건이에요. 이걸 정치적으로 특검하려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공장을 보니까 네. 이 주가 조작 세력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3년 동안에 91명 명의의 계좌가 157개예요. 91명이에요. 157개 계좌. 이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하. 김건희 여사도의 1인 매매 그냥 계좌를 굴려준다 하니까 맞긴 한 거죠. 여기에 무슨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계좌 빌려준 계좌가 157개예요. 누가 처벌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공세니까 네.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막아야죠. 아니 국민의힘 모였는데 이거는 6탄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과를. 그다음에 2차적으로 대통령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 부인하기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이나 저희 같은 사람이 모든 방송 유튜브에서 이거는 거부권을 미리 공언하고 행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네. 통과시킬 때 대통령도 부담 없이 홀가분하게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정청래의 사형 발언도 제가 아까 141원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저거 가짜뉴스 유포가 전 특기잖아요. 그 종북주사파들이. 다들 시겁하겠어. 저 정청래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짜뉴스를 사형시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2개 기소된 게 안민석이죠. 예. 그다음에 또 고소된 게 장경태가 캄보디아 장경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의겸이 또 재수사하고 있잖아요. 청담동부터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그런 사람들 다 사형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김어준이나 주진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시민도 있잖아요. 아하. 유시민도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최강욱이도 있고요. 가짜뉴스. 그럼 이게 사형시설 많이 새로 정해야 됩니다. 사형시키려면 더 중요한 게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가짜뉴스보다 더 나쁜 게 가짜 허위 증언해달라는 위정교사잖아요. 예. 이거는 판사 앞에 선서하고 훨씬 나쁘죠. 가짜뉴스가 사형식이면요. 위정교사는 부관 참시식이 됩니다. 아하. 2번 사형식이 돼. 2번. 이게 부관 참시. 이 정청래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정리하고 지가 당대표 되고 뭐 대선 나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사형이면 위정교사는 부관 참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장모 판결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아하, 예. 보세요. 장모 판결이 제명만 딱 제가 말씀드려요. 네. 제가 판결문 3, 40편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명이 장고증명 위조 사무소 위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무소 위조 사무소 행사나 사기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게 우리가 문서를 위조하면 행사하잖아요. 그렇지. 조국이처럼 조국이가 위조를 잘했잖아요. 그럼 이게 입시에다 행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위조하고 행사가 되면 사기가 돼요. 그런데 조국이는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이게 3종 세트예요. 그런데 장모는 위조만 돼 있고 행사와 사기가 없죠. 이걸 또 좌파들은 봐줬다고 하잖아요. 봐준 게 아니고 문재인 때 검찰이나 판사가 탈탈 털어도 행사한 적이 없거든. 그럼 행사도 안 할 거는 뭐하러 위조를 해? 왜냐? 예. 바로 이제 그 무속인 안모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야 우리가 내가 캔코에 우리 친척이 막 사장부터 막 엄청나게 아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면
좋은 물건들 놓잖아. 그럼 이게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니냐. 아하. 이래서 한 거예요. 좋은 물건 소개시켜준다. 돈이 있어야 소개시켜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거예요. 이걸 실제 행사하거나 낸 게 없어요. 또 좌파들은 법원에 냈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냈으면 판사가 행사했다고 처벌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잠깐만요. 사문서, 공문서는 위조 자체가 죄지만 사문서니까 내가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아무 데도 안 썼어.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들고 있었어. 이게 뭔 죄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이게 다 무죄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변호인 측에서 그만 이게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위조 정도만 인정하고 행사는 부인해버리니까 저는 이게 그 변호인단이 좀 문제가 있다 봐요. 하하. 그 쓸데없이 지금 변호인단에. 1년 받은 거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네. 위조로만 행사도 안 한 문서를 이게 한 게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최은순 씨는요. 네. 그 무속인 안모 씨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아하. 판결문에 보면 50억의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2년 10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하. 피해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청래든 누구든 방송하면요. 예. 야, 너 판결문 봤냐? 누구한테 10원 하나 피해 주냐? 이름을 대봐라. 내하고 토론해보자. 아무도 꼬리 내리고 아무도 말 안 해. 누구한테 10원 하나 피해 주냐? 이거 증거 없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참 어쨌든 지금 1년 징역 1년이 지금 확정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76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대통령 가족이라 해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통령 장모니까 꼭 1년 다 채워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꽤 많이 살지 않았어요? 예, 이미 4개월 이상 살았죠.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 76 노인네가 이 정도 죄로 1년 받으면요. 통상적으로 3분의 1이면 가석방이 되잖아요. 정경심도 가석방 놓잖아요. 저는 통상적인 가석방을 해줘야 된다 봐요. 예. 통상적으로 3분의 2 이상만 나오거든요. 법에는 3분의 1이고 따라서 저는 대통령 가족이라서 역차별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가석방 해야 된다 봐요. 이 가석방이나 이 보석을 얘기할 때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76세의 그 고령자가 이렇게 그 수용 생활을 만기 채워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점들을 대통령의 장모라고 역차별 받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서이가 사이비 예언했나요? 지금 이게 돗자리 깔아가 계속 예언하는데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딱 한 개 맞췄어요. 네. 강서구에 18% 진다. 그런데 이것도 지가 맞춘 게 아니고 옛날에 총선 때 차이 있잖아. 네. 합산해 보면 18이 나오잖아요. 아하. 이거 하나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뭐 뒷걸음치다가 지 잡은 거죠. 뒷걸음치다가 지 잡은 거 하나 맞춘 거예요. 그 외에는 좀 전부 다 틀렸어. 뭐냐? 옛날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화해할 때 가출해가지고 비단 주머니 3개 있잖아. 그 비단 주머니 어디 갔냐 말이죠. 비단 주머니 틀렸죠. 그다음에 천하용인이 전당대회 할 때 자기는 무조건 2등하고 당선된다 했거든요. 그것도 틀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기현 체제가 뭐 1, 2주 무너지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온다고 장성철이가 그 이준석이 파거든요. KBS에서 떠들었는데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이 정치는 하지만 비대위원장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가 1, 2주 만에 무너지겠습니까? 전부 이게 이런 사이비 예언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어제 만나서 이게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충돌하는 것 같은 양상은 일단 피해갔어요.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어쨌든 흐름이 이게 혁신위가 공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김기현 대표가 다 공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혁신의 흐름은 다 공천으로 인적 쇄신과 공천 혁명으로 모아지는데 그거는 공관위가 할 일이다. 이건 이제 되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공관위 구성이 결국은 이제 선거 승리를 향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1차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점 관련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이게 정치 관심이나 평론도 오래됐어요. 근데 역대 모든 선거를 분석해 보니
결국은 이게 기성적 공천이더라고. 그렇죠. 공천 잘한 당이 이기고 공천 잘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고요. 네네. 저는 뭐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핵심은 이게 공정성이 생명이잖아요. 네. 공간의 구성부터 우리 가장 자유파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들로 이게 공정하게 구성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기득권이나 이런 걸 이게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이게 필요한데 네. 저는 혁신의 큰 방향은 옳다고 봐요. 다만 이게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전부 다 경선해라. 큰 방향은 맞지만 또 이게 디테일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그 서로가 정말 이게 혁신이든 지도부든 본인들이 권한은 아니잖아요. 이제 큰 방향을 합의하면 공관위를 잘 구성해서 네. 공관위에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 김영호 그때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구성부터 첫 단 주고 앞으로 이게 공심위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쟁할 때는요. 예. 항상 그 우리 편은 어떻게든 이게 뭉치되고 적은 분열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송할 때마다 예. 저 수박들 민주당의 수박들은 잘한다 계속 분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가능하면 이게 90년 아까 박사님이 예. 판에서도 했지만 우리는 이게 뭉치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단생 산사 단결하면 살고 산 흩어지면 사 죽는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발언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편은 어떻게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합치고 네. 적들은 어떻게든 이게 디바이드 앤 룰 나눠서 통치하는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생 산사. 산사. 이승만 대통령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오늘 서정은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예, 법보다 주먹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